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정책에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도 미래의 자주 국방을 위해 무기는 자체 개발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제반 사항을 고려해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본 역시 국방 관련 정책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자체 무기 개발에 관한 뉴스가 주로 다루어지지만 경제적인 관점과 현실을 반영한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일본 육상 자위대 헬기 전력에 관한 일본 무기 전문가의 글입니다. 이 글은 키요타니 시니치란 군사 전문가가 작성한 글입니다. 그는 일본의 군사 전문 기자이며 영국의 국방 전문지인 제인 디펜스 위클리의 일본 특파원과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캐나다의 민간 군사 연구기관인 카나 인포메이션 센터의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요타니 시니치의 비평가 조언은 전 방위청 장관 이시바 시게루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시바 전 방위청 장관은 방위청 장관 시절 방위청 개혁을 위해 그의 지적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였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나름 영향력이 있는 군사 비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멸의 길을 걷는 육상 자위대 헬기 부대란 기고문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상 자위대의 관측 및 정찰 헬기와 공격 헬기 운영과 조달이 좌초되고 있으며 이 부대를 유지하고 있어도 세금과 인원, 기타 자원의 낭비가 되고 있다. 정찰 헬기는 원래 가와사키 중공업이 라이센스한 단발의 OH6가 같은 기업인 가와사키 중공업이 개발한 OH1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당초 250기 정도가 조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기에 6억엔 정도의 OH6에 비해 OH1의 조달 비용은 24억엔 정도로 치솟았다. OH1은 조달 비용의 상승과 비용 상승에 따른 조달 대수의 감소에 따라 외국 업체가 손을 떼고 결과적으로 34대의 조달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OH6는 노후 및 용도 폐지가 진행돼 올해의 전 기종이 퇴역할 예정이다. 육상 자위대의 관측 정찰 헬기는 거의 전멸에 가까운 상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OH1은 로터 블레이드의 결함으로 모든 헬기가 1년 이상 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엔진의 결함으로 모든 헬기가 비행 중지 상태다. 지금까지 2대가 엔진 개량을 마치고 시험 비행을 실시하고 있어 올 3월부터 한 대가 비행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엔진 개량에는 한 기에 6천만 엔이 들고 OH1 헬기에는 2기의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1억 2천만 엔이 든다. 34대라면 40억 엔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방위장비청 예산으로 모든 헬기의 엔진 개량이 완료되려면 10년은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OH1의 정찰 능력은 구식이다. 실시간 통신은 물론 음성 통화와 데이터 링크 정보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없다. 촬영한 사진은 기지에 귀환하여 VHS로 변환해야 한다. 이런 능력은 현대의 전투는커녕 재해 파견도 나갈 수가 없는 쓸모없는 기체이다. 또한 섣불리 일본이 개발한 기체와 전용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부품이나 구성 요소의 조달 비용도 높다. 이러한 기체에 약 410억 엔이라는 거액의 비용을 들어 10년간 유지해야 할까?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구입의 특성상 무기 구입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면 그 비용은 배로 올라갈 것이다. 게다가 그 10년 동안 엔진이 개조된 OH1 헬기는 한 번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부대 가동률은 크게 떨어진 상태가 된다. 다시 말하면 본래 OH1과 팀을 이루는 전투 헬기인 AH-64D는 육군의 실수로 62기 조달 예정되어 있던 것이 겨우 10세대에서 조달이 중단되었다. 실제로 작전이 가능한 기체는 2세대에 불과해 부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게다가 AH-64D는 5년 후면 지원이 끝나 모든 헬기가 폐기될 운명이다. 본래 AH-64D에서 업데이트될 예정이었던 AH-1S만 해도 노후화와 구식화가 진행되어 가동률이 급감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전력화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팀을 이루는 공격 헬기가 없으므로 OH1의 엔진 개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육군은 작년에 견인식의 FH-70 곡사포의 업데이트를 진행해 19식 자주 155mm 곡사포 7량을 51억 엔에 조달했다. 올해는 19식 자주 155mm 곡사포 7량 구입을 위해 47억 엔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육상 자위대의 포병은 상기와 같이 항공 관측 수단이 없다. 포병용으로 개발한 헬기형 UAV와 FFOS는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보용으로 개발된 FFER은 필자가 보도한 대로 동일본 대지진에서 한 번도 날지 못했다. 그것은 신뢰성이 낮았기 때문이며
이것은 국방부도 국회 답변에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 관측을 위한 항공전력은 추가 조달이 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여올 예정인 스캐니글 무인 항공기는 정보용이며 호병용은 아니다. 스캐니글 무인 항공기는 FFRS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어 동일본 대지진에서 교훈을 얻어 긴급 조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화는 올해 이후이다. 초기 작전 능력 획득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대지진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나도 필요한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마치 거북이 걸음인 것 같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실전에서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은 것인가? 대규모 지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동일본 대지진 후에는 구마모토의 지진과 많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육군은 위기감과 주인의식, 능력이 부족하다. 육상 자위대의 포병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귀머거리 복서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세금을 들여 새로운 곡사포를 조달하는 것은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신형 자주포보다 관측 수단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상 자위대에서 OH-6는 연락용이나 육상 수송에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 2인용 시트밖에 없는 OH-1은 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정찰용 UAV와 스캐니글도 마찬가지다. 오직 정찰만 한다면 UAV도 가능하지만 경수송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체는 재해 파견에도 필요하다. 또한 자위대는 없지만 부상자 후송 헬기도 필요하다. 이러한 임무를 이제 도입되는 중형범용 헬기인 UH-X가 맡아서 한다면 효율이 나쁘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경운송 및 부상자 후송에도 사용할 수 있는 쌍발 정찰용 소형 헬기가 필요하다. 부상자 후송에 한정한다면 약간 크기는 크지만 닥터 헬기로 많이 사용되는 에어버스 헬기의 H145가 적임이다. H145에서 파생한 UH-72A 라코타도 이러한 임무를 위해 미국군에서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상자 후송용 헬기를 10여 대 구입해 평상시에는 민간 닥터 헬기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장비와 인원은 자위대 소유로 하고 운영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면 지자체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위대의 의관과 메딕은 실전을 통해 기능이 향상될 수도 있다. 기능 향상을 할 수 없는 것이 의관이나 메딕의 이직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이들 헬기를 환자 운송용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육상 자위대는 2026년부터 지금의 96식 장갑차의 후속 차량이 도입되지만 이미 파생형으로 장갑 야전구급차가 도입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도 가지고 있는 부상자 후송용 헬기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장갑 야전구급차와 메디백 헬기를 조합하면 신속한 부상자 후송이 가능해진다. H145 또는 더 작은 H135는 에어버스 헬기에 H포스라는 로로프로론이 가능한 무장 장비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무장 헬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2020년대 초반에는 육상 자위대의 헬기 부대는 스스로의 실책에 의해 괴멸된다. 그렇다고 오스프리 등 고가의 장비 도입에 의해 예산이 압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공격 헬기를 수십 대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정찰과 경운송이 모두 가능하고 무장화가 가능한 범용 헬기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인력 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자위대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여 있다. 이 때문에 헬기 조종사의 양성과 훈련 예산도 크게 줄고 있다. 육상 자위대 헬기 승무원의 헬기 탑승 시간 평균은 한때 120시간에서 90시간으로 줄었다. 현장에서는 북한 수준이라고 불만이 쌓여 있다. 예산뿐만 아니라 자위대 지원도 줄어들고 있으며 이것은 헬기 승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경찰과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민간 헬기 회사도 승무원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육상 자위대의 헬리콥터 부대가 축소됨에 따라 파일럿의 공급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의 해결책은 육상과 해상, 공군의 3개의 자위대 헬기 승무원 교육을 통합하여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초등훈련을 하는 주식회사를 만들면 어떨까? 자위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헬기 훈련을 효율화할 수 있고 퇴직한 자위대의 조종사를 교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정비원도 마찬가지다. 자위대의 정비원은 민간 항공기의 정비 자격을 가질 수 없지만 이를 개정하면 퇴직 후에도 정비원으로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UAV를 도입할 때는 UAV 조종사는 퇴직한 유인기의 조종사를 충당하면 고용 대책이 된다. 또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위성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력 부족도 보완할 수 있다.
많은 기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이 기고문의 전문이었습니다. 간추려보면 육상자위대의 실책으로 2020년대 전반까지 육상자위대 헬기 부대는 활동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육상자위대 포병은 공중 관측을 할 수 없어 귀머거리 복서와 같은 신세가 되며, 이를 극복할 타겟책으로 미국군이 사용하는 헬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 전문가의 글처럼 괴멸된 일본 육상자위대의 헬기 부대를 일본 육군이 다시 부활시킬지 아니면 계속 괴멸의 길을 걸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